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타랩에 관련하여서 이번 새로 퍼블리시 될 예정인 논문인 이제 DHNSW 관련된 코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코드를 보기 전에 일단 해당 논문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먼저 논문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우선적으로 이제 ANN 알고리즘이라는 것에서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ANN 알고리즘이란 이제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Search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리트리버리나 이제 레코멘드 시스템 또는 이제 NLP 같은 태스크에서 자주 등장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를 찾았을 때 해당 데이터 포인트의 가장 최근접 이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빠르게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런 ANN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HNSW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라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 ANN 알고리즘 중에서 코너스톤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대표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두 가지 이제 파라미터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M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M이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하나의 노드당 연결할 수 있는 그 엣지 개수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EF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구축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찾는 과정에서 그 찾게 되는 그 후보 노드들의 개수 또는 탐색 깊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F가 높을수록 그 그래프 구축하는 과정이나 그래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후보 노드를 찾게 되어서 더 철저한 그런 서치를 진행하여서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존의 그냥 바닐라 HNSW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해당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높은 차원으로 구성된 그 점들과 낮은 차원으로 구성된 점들을 서로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통일된 글로벌한 그런 파라미터 세팅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태틱하게 파라미터를 세팅하기 때문에 각 데이터 분포에 따른 그런 세밀한 파라미터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밀집도가 높은 구역에서는 그 커넥션이 부족할 수가 있고 밀집도가 낮은 경우에는 커넥션이 오히려 많아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그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제 다이내믹하게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기반으로 한 것이 이번 이제 다이내믹 HNSW 또는 DHNSW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HNSW가 무엇인지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HNSW의 기본적인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이라키적으로 계층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는 시작점은 항상 이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가 된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제가 찾으려고 하는 코리 포인트가 이 초록색 점이 된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탑 레이어인 레이어 2에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찾게 되는데요. 레이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해당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HNSW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해당 레이어에서 제일 위쪽 레이어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노드를 찾은 다음에 그 아래 레이어에 내려와서 이 그래뉴랄리티에서 다시 이 쿼리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레이어까지 내려가면 이제 실제로 가장 가까운 그런 데이터 포인트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빠른 형식으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제 HNSW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HNSW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의 기반으로 하여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앞서 말하다시피 이제 M 값과 EF 값을 다이내믹하게 설정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른쪽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줄씩 설명드리자면 일단 인풋으로는 init 값 또는 디폴트 값을 두 개 파라미터의 디폴트 값을 입력받게 되고 그럼 데이터셋을 입력받게 되고 그다음 입력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RPKNN이라는 방법론을 통하여서 이 데이터셋 D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밀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 RPKNN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보통 차원이 엄청 큰 그런 벡터를 다루기 때문에 밀도를 구하기에는 기본적인 그런 나이브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랜덤 프로젝션 KNN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이라고 해도 그 계산하는 양이 엄청 적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상대적인 데이터들의 밀집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PKN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차원 데이터를 이제 낮은 차원으로 프로젝션 하고 그다음 낮은 차원에서 이제 KNN 서치를 통하여서 데이터 포인터들이 상대적인 밀도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PKN을 통하여서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밀도를 구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 이제 EF 레퍼런스 값을 구하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고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이 클수록 이 EF 값이 너무 작으면 그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없어서 EF 레퍼런스 값을 구하는 이유는 이제 이 차원에 근거하여서 최소한의 그 EF 값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공식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데이터셋이 차원이 크면 클수록 그 해당하는 EF 레퍼런스 값, 즉 기준으로 되는 EF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와 같이 EF 레퍼런스 값을 구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 이제 제가 init 했던 그런 m init 값과 방금 구했던 EF 레퍼런스 값을 가지고 m 값과 EF 값에 대한 그 범위를 구하게 됩니다. 즉 바운더리를 구하게 됩니다.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바운더리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m 값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로우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가장 최소한의 연결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값은 2로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변동 개수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통계치 일종으로서 각 데이터셋이 얼마나 그 밀도 변화가 다양한지, 밀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변동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변동 개수를 사용하고 그다음 이제 람다라는 이제 센시티비티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여서 MA 로어 바운더리를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공식을 설명드리자면 해당 데이터셋이 밀도 변화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것에 대하여서 이 로우 바운더리를 더 늘려주겠다가 되겠습니다. 하이어 바운더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만 바뀔 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 m 값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운더리를 이제 데이터셋의 변동 개수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변화가 심한지를 우선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도에 따라서 그 바운더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F 값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바운드리를 정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다르다면 이제 로우 바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EF는 10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탐색 깊이를 보장해줘서 최소한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현재 여기 세 번째 줄까지 봤는데요. 바운드 M 값과 EF 값의 바운드리를 다 설정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MQ 값과 EFQ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 Q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XQ일 때 그 해당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두 가지 파라미터를 실제적으로 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정하는 과정은 이제 왼쪽에 다시 이제 공식을 뽑아 왔는데요. 여기서 공식을 보시면 M 값 같은 경우에는
M과 EF 값이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다 설정했는데요. 로우 바운드리를 로우 바운드리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그 해당 데이터셋의 이제 밀집도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 범위를 가지고 이제 해당 데이터 포인트의 그 해당 밀도 범위에 대한 그 비율을 계산하여서 이제 실제적인 MQ 값을 정하게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한마디로 쉽게 개발하자면 만약에 해당 데이터셋의 밀도 범위가 이만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그런 중에서 이제 해당 데이터 포인트 XQ의 밀도가 예를 들어 30% 정도가 30%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밀도 범위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 밀도 범위가 아니라 이제 파라미터 m 값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30% 되는 지점을 택해서 이 m 값을 이제 해당 데이터 포인트 xq에 대한 파라미터 값으로 설정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이 f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를 제가 앞, 앞, 앞의 단계를 통화해서 구하게 된 후에 그 범위에 있는 똑같은 비율의 30%를 가지고 EF라는 파라미터도 설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M 값과 EF 값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각각 데이터 포인트 XQ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그런 파라미터 값이 다이내믹하게 설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가지 데이터셋의 스펙은 오른쪽에 저렇게 표시한 것 같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그 퍼포먼스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빌드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닐라 HNSW에 비해서 33% 정도 향상이 되었고 메모리 유세지 같은 경우에는 32% 그리고 리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스트라는 가장 복잡하고 차원이 큰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파라미터를 잘 설정함에 따라서 리콜이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그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해당 코드는 현재 저희 ADDB 홈페이지에서 DHNSW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두 가지 파이썬 파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이썬 파일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dhnsw.py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이썬 코드로 작성된 이 hnsw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가 이제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한 것이 이제 다이내믹 HNSW 클래스로 기존의 HNSW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그 해당 파일 밑에 이렇게 추가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코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드리자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앞서 P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 값과 EF 값이 이제 범위 즉 바운드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바운드리를 미리 선언하고 디폴트 값도 이렇게 지정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 같은 경우에는 M 스타트는 5, M 엔드는 32, EF 스타트는 10, EF 엔드는 200으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있는 get dynamic m 값과 get dynamic ef 값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공식에 설명한 그대로 이제 코드가 짜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문에 들어와서 인버트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인버트 덴시티라는 플래그를 주었는데요. 실제로는 최종 버전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else 부분에 있는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코드를 들여다보면 이제 앞서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트 값을 기준으로 하여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의 실제적인 덴시티를 구하게 됩니다. 그 덴시티를 기준으로 하여서 전체적인 밀도에 대한 그 비율을 먼저 구하게 되고요. 그 비율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 EF 값을 기준으로 하여서 보았을 때 EF 값의 파라미터 범위에서 그 비율을 가지고 구체적인 이 해당 값의 파라미터 수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M 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해당 이 메인 파일이라는 데서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메인 파일 같은 경우에는 DHNSW의 나머지 알고리즘 부분과 이제 실질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디폴트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M 값은 16으로 하였고요. EF 값은 1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스케일 팩터가 되겠고요. 하나는 EF 스케일 팩터로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스케일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이 센시티비티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그 범위를 얼마만큼 넓히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많이 넓힐지 아니면 적게 넓힐지에 대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고, EF 스케일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원 수에 따라서 얼마나 그 EF 레퍼런스라는 값을 기준을 설정할 때 얼마만큼 더 크게 설정하지 그 정도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하는 벡터 값은 이제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0 정도로 설정하였고요. 코리 벡터 같은 경우는 100으로 설정하였고 탑K도 1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총 데이터셋이 네 가지 종류로 저희가 설정하였는데 글로브 100K라는 데이터셋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원인 300차원을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데이터셋 디렉토리를 이렇게 저와 다르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지정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어, 어, 매번 테스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실행할지 아니면 각각의 데이터셋을 뽑아서 실행할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제 로드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을 로드함에 있어서 필요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 GitHub에서는 아직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오리지널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각 데이터셋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GitHub에는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네 가지 데이터셋이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이렇게 구현한 것은 그냥 각각의 데이터셋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했을 때 최대한 그냥 쉽게 바로 이제 코드를 사용해서 불러올 수 있게끔 제가 데이터 로드하는 코드를 짰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gist 데이터셋, mnist 데이터셋, shift 1 million 데이터셋, 그리고 글로벌 100K 데이터셋 로더까지 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는 데이터 로드하는 코드로 데이터를 다 로드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normalize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제가 사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함수를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종 버전에서는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PPT에서 말씀드린 RPKNN, 즉 Random Projection KNN을 구현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차원 벡터를 저차원 벡터로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프로젝션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만큼 저차원으로 되냐라고 질문하면 이제 여기 코드에 보시는 것처럼 3분의 1로 이제 저차원으로 프로젝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차원이라고 하면 저차원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100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차원으로 프로젝션 한 다음에 저차원에서 이제 KNN을 통화해서 해당 데이터셋의 각 데이터에 대해서 그 밀도를 구하게 되고 그 밀도를 이제 덴시티로 이제 저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EF 레퍼런스 값을 구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공식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EF 스케일 팩터로 우선 나눈 다음에 이제 제곱으로 하여서 EF 레퍼런스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 set dynamic HNSW parameter by std 같은 경우에는 그 m 값과 f 값의 바운더리를 구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공식에 설명한 것 같이 그대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CV, Coefficient Variation, 즉 변동 개수를 우선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평균값과 스탠다드 STD 값으로 우선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각각의 M 값과 EF 값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다이내믹한 그런 파라미터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변동 개수가 어느 정도로 계산이 되었는지, 그리고 M 값의 범위와 EF 값의 범위를 이렇게 출력하여서 사용자가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쉽게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리콜을 계산하는 함수를 따로 빼놓았는데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전체적인 트루 네이버 중에서 실제로 해당 알고리즘이 찾은 이제 retrieved 네이버의 비율을 확인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필요한 네이버들을 찾아왔는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제 리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여기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메모리 유시지를 제가 성능 지표를 뽑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스 말록이라는 함수를 통하여서 이 전체 과정에서 사용하는 피크 메모리가 얼마인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 대상이 이제 바닐라 HNSW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클래스를 다이내믹 HNSW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진행하고 아니면 그냥 바닐라 HNSW로 측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능 지표가 빌드 타임이 되겠는데요. 빌드 타임도 아주 심플한 방식으로 처음 시작하는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차이를 보아서 그 각각의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시간을 통과해서 그래프 구축이 완성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진행하고 마지막 프린트해서 각각의 빌드 타임과 메모리 유세지와 마지막 리콜까지 이제 좀 깔끔하게 출력하여서 성능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코드를 짜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코드를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가 되겠는데요. 각각의 데이터셋을 우선 로드한 다음에 비교적 빠른 1000개밖에 되지 않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실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다 작게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리스트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으로 뽑은 1000개의 데이터 중에서 그 변동 개수 같은 경우에는 0.2078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M 값의 범위는 10부터 20, EF 값의 범위는 102부터 195로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범위를 조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HNSW 같은 경우에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빌드 타임을 6초 정도 걸렸고 메모리 유세지는 1.9, 리콜은 50%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인 바닐라 HNSW 같은 경우에는 빌드 타임이 7초로 1초 정도도 오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메모리 유세지는 2.4 메가바이트 그리고 리콜 같은 경우에는 4.9 정도로 약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데이터셋도 이제 다 보시면 제가 이번에 구현한 다이내믹 HNSW 알고리즘이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과를 보면 뭔가 그렇게 차이가 미미해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100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가 별로 크리티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제 논문에 실린 그런 마지막 최종 성능을 보면 그 데이터 포인트가 100만 개 또는 10만 개 정도 이렇게 완전히 커졌을 때는 이 빌드 타임 차이도 그렇고 메모리 유세지도 그렇고 전부 다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번 DHNSW에 관련된 코드 리뷰가 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저희 ADDB 홈페이지에 이제 이슈를 남겨주든지 아니면 저희 컨트리뷰터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